2부 3년이 지났다. 존 브룩은 1년 동안 자신에게 주어진 의무를 남자답게 수행하다가 부상을 입고 집으로 돌아와 다시는 부대에 복귀하지 못했다. 제대 쪽으로 완전히 마음을 정한 뒤 그는 건강을 회복했고 사업할 준비를 갖추고 매그를 위해 집을 마련하는 일에 전념했다. 매그는 기다리면서 성격에서는 여성스러움을, 살림 기술에서는 지혜로움을 갈고 닦는 한편 일을 하면서 시간을 보냈다. 존은 마치 대고모에게 2번 다시 돌아가지 않았다. 이 노부인은 에이미가 마음에 쏙 든 나머지 최고의 교사에게 그림 지도를 받게 해주겠다는 제안으로 그녀를 매수했고, 그러한 이점 때문에 에이미는 훨씬 더 힘든 시중도 들었을 터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녀는 아침 시간은 의무에, 오후 시간은 즐거움에 배정하며 알차게 지냈다. 한편 존은 문학과 열병이 과거의 일이 되고 나서 한참이 지나도 여전히 허약한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베스에게 전념했다. 그녀는 혼자 생활하기 어려운 병약자까지는 아니었지만 예전처럼 장밋빛 뺨을 지닌 건강한 피조물로는 영영 다시 돌아가지 못했다. 로리는 할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 군말 없이 대학에 간 뒤로 지금은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면서 그런대로 잘 지내고 있었다. 돈과 깍듯한 예의, 빼어난 재능, 다른 사람들을 공경해서 꺼내주려다 오히려 자기 자신을 공경에 빠뜨리곤 하는 세상 누구보다도 친절한 마음씨 덕분에 누구에게나 사랑받는 그는 망나니가 될지도 모르는 엄청난 위험에 처해 있었다. 액막이 부적을 지니고 있지 않았더라면 전도 유망한 청년들이 대부분 그렇듯이 그 또한 진작에 인생을 망쳤을지도 모른다. 자신의 성공을 애타게 바라는 다정한 할아버지와 마치 자기 아들인 양 그를 지켜보는 어머니 같은 친구를 그는 늘 기억했고, 마지막으로 온 마음을 다해 자신을 사랑하고 흠모하고 신뢰하는 순진무구한 소녀 넷의 존재를 어떤 식으로든 인식하고 있었다. 근사하고 인간적인 청년인 그는 물론 신이 나서 까불거리며 여자들과 노닥이기도 하고 멋을 잔뜩 부리기도 하고 물놀이를 가기도 하고 운동에 열중하기도 했다. 그러나 대학의 유행이 정해지자 신고식 명목으로 골탕을 먹이거나 먹기도 하고 비속어를 사용하기도 하고 위험하게도 정학과 태학 근처까지 간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그러나 기고만장과 재미에 대한 사랑이 이런 장난질의 원인이었던 만큼 그는 솔직한 고백이나 명예로운 속죄, 그의 전매 특허인 저항할 수 없는 설득의 힘으로 언제나 스스로를 무사히 구해내곤 했다. 사실 그는 구사일생으로 번번이 위기를 모면하는 자신의 능력을 다소 자랑스럽게 여겼고, 노기 등등한 강사와 근엄한 교수들, 완패한 적들을 상대로 거둔 이런저런 승리들을 생생하게 묘사하며 자매들을 전율시키는 것을 좋아했다. 자매들은 로리가 종종 친구들을 집에 데려올 때면 이 위대한 피조물들의 미소를 실컷 누릴 수 있었다. 에이미는 특히 이 대단한 영광을 즐겼고 넷 중에서도 단연 최고 미인으로 꼽혔다. 그녀 안의 귀부인이 날 때부터 주어진 매력이라는 선물을 일찌감치 간파해 이를 활용하는 법을 배운 덕분이었다. 매그는 은밀하고 특별한 자신만의 존에게 너무 푹 빠진 나머지 다른 만물의 영장 누구에게도 관심이 없었고, 베스는 수줍음이 너무 많은 나머지 먼 발치에서 남자들을 살짝살짝 훔쳐보며 에이미는 어쩌면 저들을 저리도 잘 다룰까 궁금해하는 것 이상의 행동은 하지 못했다. 이에 비해 존은 마치 물 만난 고기 같았다. 신사다운 태도와 말투, 행동거지 등을 그대로 흉내내고 싶어 몸이 근질근질했고, 그녀에게는 젊은 아가씨들이 지켜야 하는 예법보다도 이쪽이 훨씬 더 자연스러워 보였다. 다들 조를 엄청나게 좋아했지만 그녀와 사랑에 빠지진 않았다. 대신 에이미의 성소 앞에서는 저마다 감상적인 한숨 한두 번을 조공으로 바치며 뒷걸음질 쳤다. 순진남 등장이요. 밑에서 조가 소리치자 다들 로리를 맞이하러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조용한 그들의 삶에서 매주 한 번씩 돌아오는 로리의 방문은 중요한 행사였다. 저 왔어요, 어머니. 보시다시피 아무 일 없어요.
마지막 말은 그를 쳐다보는 마치 부인의 표정에 대한 대답이었다. 다정하게 안부를 묻는 얼굴을 잘생긴 두 눈이 어찌나 빤히 쳐다보는지 작은 환영식은 평소처럼 자애로운 입맞춤으로 마무리됐다. 존 브룩 부인에게 오는 선물이에요. 만든 사람의 축하 인사도 같이 딸려왔죠. 베스, 신의 축복이 함께하길. 조, 넌 기운이 넘쳐 보인다. 야, 에이미, 넌 짝없는 아가씨라고 하기엔 점점 더 너무 예뻐지는 것 같다. 로리는 이렇게 말하면서 매그에게 갈색 종이 꾸러미를 건넸다. 그러고는 베스의 머리 리본을 잡아당기고 조의 큼직한 앞치마를 쓱 훑어보더니 에이미 앞에서 짐짓 황홀해 죽겠다는 듯한 태도를 취해 보이고는 돌아가며 모두와 악수했다. 지난번 시합은 어느 쪽이 이겼어, 테디? 조가 물었다. 어느새 19살인데도 그녀는 여전히 남자들이 스포츠에 관심이 많았다. 물론 우리 편이지. 너도 보러 왔으면 좋았을 텐데. 사랑스러운 랜들 양은 어떻게 지내셔? 에이미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물었다. 날이 갈수록 고약해지신다. 나 꼬챙이처럼 말라가고 있는 거 안 보여? 로리가 자신의 널찍한 가슴팍을 소리나게 찰싹 내려치며 과장되게 한숨을 푹 쉬었다. 있지 테디, 나 내일 일로 너랑 진지하게 할 이야기가 있어. 둘이 함께 걸어가는 동안 조가 말문을 열었다. 점잖게 행동하고 장난도 안 치고 결혼식을 망치지 않겠다고 약속해. 장난 안 칠게. 그리고 진지해야 할 때 웃기는 소리도 안 키야. 절대 너나 그러지 마. 그리고 부탁인데 예식이 진행되는 동안 나 쳐다보지 말아줬으면 해. 네가 날 쳐다보면 난 분명 웃음을 터뜨리고 말 거야. 어디 내가 보이겠냐? 너무 많이 울어서 네 주위에 두꺼운 안개가 시야를 가릴 텐데. 난 아주 괴로울 때 말곤 안 울어. 친구가 대학에 가는 것도 그런 일이냐, 응? 치, 잘난 체는? 그땐 여자애들하고만 놀아야 한다는 게 조금 슬펐을 뿐이야. 어련하시겠어. 그런데 조, 이번 주 할아버지 기분이 어떠신 것 같아? 아주 좋으셔? 좋으셔. 그건 왜? 너 또 말썽에 휘말려서 할아버지 기분이 어떠신지 살피는 거야? 야, 조, 넌 내가 아무 일 없는 게 아닌데도 너희 엄마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아무 일 없어요 라고 말할 인간으로 보이냐? 로리가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 기분이 상한 듯 말했다. 그야 아니지. 그럼 의심 좀 그만해. 그냥 돈이 좀 필요해서 그런 것뿐이야. 넌 돈을 너무 많이 써, 테디. 이런, 내가 돈을 쓰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된 게 돈이 돈을 쓴다니까. 내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그냥 없어져 버려. 넌 너무 마음이 좋고 인정이 많아서 사람들이 돈을 꿔달라고 하면 거절을 못 하잖아. 헨쇼 이야기는 우리도 들어서 알고 있어. 네가 그 사람한테 어떻게 했는지도. 네가 늘 그런 식으로 돈을 쓴다면 아무도 널 비난하지 못할 거야. 아, 그건 헨쇼가 침소봉대한 거야. 너 같아도 그런 훌륭한 친구가 죽도록 일만 하는 꼴은 그냥 두고 보지 못했을걸? 조금만 도와주면 우리 같은 게으른 녀석들 12명 목은 거뜬히 할 수 있는데, 안 그래? 그야 물론 그렇지만 조끼 17벌하고 몇 개인지도 알 수 없는 넥타이하고 집에 올 때마다 매번 바뀌는 모자가 왜 필요한지 난 도무지 모르겠네. 머플의식인 지났다고 생각했는데 가끔 새록새록 도지나 봐. 요즘은 흉측한 몰골로 다니는 게 유행이냐? 머리꼴은 뻣뻣한 소리 따로 없고 미친 사람들이나 입는 구속복에 주황색 장갑은 또 뭐고 꼴사납게 발가락 부분이 사각형인 장화라니. 그나마 싸다면 말을 안 해. 그런데 비싸잖아. 도무지 이해가 안 돼. 이런 공격에 로리는 고개를 꺾은 채 실컷 웃어젖혔다. 그 바람에 펠트 모자가 땅에 떨어졌고 조가 엉겁결에 모자를 밟고 말았다. 로리는 학대당한 모자를 접어 주머니에 쑤셔 넣으며 이 모욕을 급조한 복장의 장점을 미주알 고주알 늘어놓는 기회로 삼았다. 강의는 그만 착하기도 하지. 강의라면 일주일 내내 신물나게 들었고 집에 왔을 때만이라도 즐겁게 지내고 싶어. 내일은 비용이 얼마가 들든 친구들이 흡족하게 멋지게 차려입을 거야. 네가 머리를 기르기만 한다면 평화롭게 가만히 놔둘게. 난 귀족은 아니지만 풋내기 권투 선수처럼 보이는 사람과 같이 다니긴 싫거든. 조가 심각하게 말했다. 이런 겸손한 스타일은 공부를 잘하도록 도와줘. 그래서 우리가 이러고 다니는 거야. 로리가 대꾸했다.
탐스러운 고수머리를 자진해서 1cm도 채 안 되게 바짝 깎은 걸 두고 허영심 때문이라고 비난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그건 그렇고 꼬맹이 파커가 에이미한테 점점 깊이 빠지고 있는 것 같아. 입만 열었다 하면 에이미 얘기고 시를 쓰질 않나 멍하니 먼 산만 바라보는 게 아무래도 수상하단 말이지. 그런 섣부른 열정은 더 자라기 전에 싹을 자르는 게 좋은데 안 그래? 잠깐의 침묵 끝에 로리가 오빠 같은 말투로 조심스럽게 덧붙였다. 물론이지 우리 집은 앞으로 몇 년은 결혼식을 또 치를 형편이 안 돼. 맙소사 어린애들이 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조는 에이미와 꼬맹이 파커가 아직 10대도 안 된 것처럼 붕괴한 듯 보였다. 빠른 세월이야. 난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르겠어. 아가씨, 넌 아직 젖먹이지만 다음은 네 차례일 테고 우린 남겨진 채 슬퍼하겠지. 로리가 세월의 무상함에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말했다. 걱정하지 마. 난 그런 고분고분한 부류의 사람이 못 돼. 아무도 날 원하지 않을 테고 어느 집에나 노처녀 하나씩은 있기 마련이잖아. 어느 누구한테도 기회를 주지 않겠다 이 말씀이지. 로리가 곁눈질을 하며 말했다. 햇볕에 그을린 얼굴이 전보다 더 벌겋게 보였다. 넌 어떻게 된 애가 나긋나긋한 구석이라고는 전혀 없어. 어떤 남자가 우연히 네 여성스러운 모습을 접하고 호감이라도 보일라 치면 거미지 부인처럼 그 사람한테 찬물을 끼얹고는 감히 아무도 건드리거나 쳐다볼 엄두도 안 나게 차갑게 굴잖아? 그런 부류는 내 취향이 아니네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에 신경 쓸 새도 없고 가족이 그런 식으로 결단나다니 생각만 해도 끔찍해. 그러니까 그 얘기는 이제 그만해. 매그 언니 결혼 때문에 다들 제정신이 아닌가 봐. 애인이니 뭐니 한 헛소리는 그만했으면 좋겠어. 화내기 싫으니까 주제를 바꾸자. 그의 기분이 어땠는지는 모르겠지만 로리는 길고 낮은 휘파람으로 위안을 삼더니 대문에서 헤어질 때 무시무시한 예언을 내뱉었다. 내 말 명심해줘. 다음은 네 차례야. 사람들이 재능과 천재성의 차이를 알아보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 특히 야심만만한 젊은이들은 더욱 그렇다. 에이미는 수많은 시련을 통해 그 차이를 배우고 있었다. 그녀는 열정을 영감으로 착각하고는 젊은이다운 배짱을 앞세워 미술의 모든 분야에 도전하고 있었다. 한동안은 진흙파이에 빠져 잠잠히 지내나 싶더니 곧이어 정교하기 그지없는 펜화에 매달렸다. 이 분야에서 그녀가 보여준 취향과 기교는 정말 대단해서 그녀의 우아한 수제품은 웬만큼 인기도 끌었고 수지도 맞았다. 그러나 눈을 너무 혹사해야 해서 펜과 잉크는 곧 한쪽으로 밀려났고 대신 과감하게 부직갱이 그림에 새로 도전장을 내밀었다. 이 도전이 지속되는 동안 가족들은 언제든 큰 불이 날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 끊임없이 시달려야 했다. 나무 타는 냄새가 하루 온종일 온 집안을 가득 채웠고 다락과 헛간에서는 불안할 만큼 연기가 자주 피어올랐다. 그러다 숟가락을 불에 대면서 불은 자연스레 유화로 옮겨갔고 에이미는 수그러들 줄 모르는 열정으로 그림 그리기에 빠져들었다. 미술을 하는 한 친구가 안 쓰는 팔레트며 붓이며 물감을 대주자 에이미는 마음껏 붓을 휘둘렀고 그 결과 지상에서도 바다에서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목장 풍경과 바다 풍경들이 탄생했다. 그녀가 그린 아주 크고 기괴한 가축은 농축산물 경시대회에 나갔다면 상을 탔을 때고 아래 위로 위태롭게 요동치는 배는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도 뱃멀미를 하게 했을 것이다. 그 다음으로 목탄 초상화 차례가 오자 온 식구가 마치 석탄통에서 방금 깨어난 듯 꼴사납고 초췌한 모습으로 줄줄이 내걸렸다. 그에 비하면 크레용으로 그린 스케치는 분위기가 부드러워진 게 훨씬 나아 보였다. 에이미의 머리칼, 조의 코, 맥의 입, 로리의 눈은 실물과 비슷해서 아주 훌륭하다는 말을 듣기까지 했다. 그러고 나서 다시 찰흙과 석고로 돌아왔고 가족과 친지들의 얼굴틀이 집 이 구석 저 구석에서 유령처럼 불쑥 튀어나오거나 옷장 선반에서 사람들의 머리 위로 툭 떨어졌다.
한동안 아이들이 꼬임에 넘어가 모델을 서다가 그녀의 수상한 작업을 둘러싸고 두서 없는 증언을 쏟아내면서 에이미 양은 무서운 괴물 취급을 받게 되었다. 하지만 이 분야에 쏟은 그녀의 노력은 뜻밖의 사건으로 갑자기 막을 내리고 말았으니 이 사건은 그녀의 열정에 찬물을 끼얹고도 남았다. 한동안 다른 모델들을 구할 수 없게 되자 그녀는 자신의 예쁜 발을 본뜨기로 했다. 어느 날 식구들은 이 세상 것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도 기이하게 쿵쿵대는 소리와 비명소리에 깜짝 놀라 구조하러 황급히 소리 나는 쪽으로 달려갔다. 그랬더니 젊은 열성가가 석고가 가득 든 양동이에 한쪽 발을 붙잡힌 채로 헛간을 이리저리 미친 듯이 뛰어다니고 있었다. 석고 반죽이 생각지도 않게 너무 빨리 굳어버려서 그렇게 된 것이었다. 에이미는 무수한 어려움과 어느 정도의 위험까지 겪고 나서야 간신히 구출되었다. 조가 웃음을 참느라 무진 애를 쓰다 칼을 너무 깊이 넣었고 이를 빼면서 불쌍한 발을 베는 바람에 예술적 시도를 영원히 기념하는 흔적이 적어도 하나는 남게 되었다. 이 사건 이후로 에이미는 한동안 잠잠하나 싶더니 결국 자연을 그리고 싶은 마음을 억누르지 못하고 실제 같은 습작을 그린답시고 강으로 들로 숲으로 쏘다니다 실패하고는 한숨만 내쉬었다. 천재는 곧 끝없는 인내다 라는 미켈란젤로의 말이 맞는다면 에이미는 훌륭한 자질이 있다고 주장할 만했다. 그 모든 실현과 실패, 절망에도 불구하고 때가 되면 이른바 순수 예술이라는 가치 있는 뭔가를 해낼 수 있으리라고 굳게 믿으며 끈기 있게 버텨왔기 때문이다. 그런 가운데 그녀는 비록 위대한 예술가가 되지는 못한다 해도 매력적이고 다재다능한 여성이 되기로 마음먹고는 다른 것들도 열심히 배우고 익히고 즐기고 있었다. 사실 그녀는 여기서 더 큰 성공을 거두었다. 그녀는 굳이 애쓰지 않고도 어딜 가나 친구들을 사귀고 인생을 정말 태평하게 여기며 유유자적 즐긴다는 점에서 행운의 별 아래에 태어난 행복한 피조물 중 하나였다. 다들 그녀를 좋아했지만 거기에는 여러 가지 훌륭한 재능 중에서도 재치가 큰 몫을 했다. 그녀는 상대방을 기쁘게 하는 법과 적절한 선을 본능적으로 알아차려 사람에 따라 늘 알맞은 말만 했고 그 시간 그 장소에 딱 맞는 행동만 했으며 또 어찌나 침착했던지 언니들은 에이미는 사전 연습 없이 궁전에 들어가도 알아서 척척 잘할 것이라고 말할 정도였다. 그녀의 약점 중 하나는 실은 최상위, 정말 무엇을 의미하는지 확실히 알지도 못하면서 최상류층에 들어가고 싶어 한다는 것이었다. 그녀의 눈에는 돈, 지위, 화려한 성공 같은 것들이 제일 바람직해 보였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진 사람들과 어울리길 좋아했다. 그러다 종종 거짓을 진실로 착각하기도 하고 우러를 만한 것이 못 되는데도 우러러 보았다. 하지만 에이미는 자신은 날 때부터 귀부인이었다는 점을 한시도 잊지 않은 채 귀족적 취향과 감수성을 갈고 닦았다. 그래야 기회가 왔을 때 지금은 가난 때문에 빼앗긴 자리를 되찾을 수 있을 터였기 때문이다. 그녀는 친구들이 붙여준 별명대로 아씨가 진짜 귀부인이 정말 간절히 되고 싶었지만 돈으로는 타고난 교양을 살 수 없고 지위가 높다고 해서 품격도 반드시 높은 것은 아니며 겉으로 보이는 결점이 있더라도 진정한 인품은 절로 드러나기 마련이라는 것을 아직 모르고 있었다. 부탁이 하나 있어요, 엄마. 하루는 에이미가 심각한 표정으로 들어오며 말했다. 그래, 우리 꼬마 아가씨 무슨 부탁인데? 다음 주면 우리 미술반이 방학에 들어가요. 여름 동안 헤어져 있기 전에 친구들을 하루 여기로 부르고 싶어요. 와서 강을 직접 보고 부서진 다리를 그리고 제 스케치북에서 감탄하며 봤던 것들을 자기들도 한번 그려보고 싶다고 다들 난리도 아니에요. 다들 여러 가지로 저한테 아주 친절했고 저도 고마워하고 있어요. 다들 부자에다 제가 가난하다는 걸 아는데도 차별 같은 건 절대 하지 않았거든요. 그 애들이 차별은 왜 해? 그런 상황에서 거의 모두가 차별한다는 거 저처럼 엄마도 잘 아시면서 자기 새끼가 더 잘난 다른 새들한테 쪼였다고 화가 나서 깃을 세우는 어미닭처럼 그러지 마세요. 아시다시피 미운 오리 새끼는 결국 백조로 밝혀지니까요.
그러면서 에이미는 밝은 성격과 낙천적인 기운의 소유자답게 활짝 미소 지었다. 이에 마치 부인은 한바탕 웃고는 엄마의 자존심을 내려놓으며 물었다. 그래, 우리 백조, 어디 네 계획 좀 들어볼까? 다음 주에 애들을 오라고 해서 점심을 대접하고 싶어요. 그리고 마차에 태워 여기저기 걔들이 보고 싶어하는 곳을 다니고 강에서 뱃놀이도 할까 해요. 아가씨들이 몇 명이나 오는데? 어머니가 심각한 표정을 짓기 시작하며 물었다. 한 반이 12명에서 14명쯤 되는데 아마 다 오진 않을 거예요. 저런, 그 정도 인원이 다니려면 큰 마차를 빌려야 할 것 같구나. 아니 엄마, 왜 그런 생각을 하세요? 기껏해야 6명 아니면 8명이 올 텐데요. 뭘 포장마차는 한 대만 세내고 로런스 할아버지 내서 체리 바운스를 빌리면 돼요. 그래도 비용이 상당할 텐데 에이미. 그렇게 많이는 안 들어요. 비용은 벌써 계산해 봤고 제 힘으로 감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생각은 안 드니? 그런 음식을 매일 먹는 그 애들한테는 우리가 아무리 최선을 다한다고 해도 전혀 새로운 게 없을 테고 오히려 뭔가 좀 더 소박한 계획이 그 애들한테는 아무래도 변화인 셈이라 더 기분 좋을 거라고 말이야. 우린 우리대로 우리한테 필요하지도 않은 걸 사거나 빌리지 않아도 되고 우리 형편에 맞지도 않는 방식을 억지로 보여주지 않아도 되니 훨씬 더 좋을 테고. 제 생각대로 할 수 없다면 차라리 안 하고 말래요. 엄마와 언니들이 조금만 도와주면 완벽하게 잘 해낼 자신 있어요. 게다가 비용은 제가 다 부담할 텐데 못할 이유가 없잖아요. 에이미는 반발을 넘어 고집으로 바뀌었을 만큼 단단히 결심을 하고 말았다. 마치 부인은 경험만큼 훌륭한 스승도 없다는 것을 잘 알기에 딸들이 엄마의 충고를 소금과 차풀처럼 군말 없이 받아들일 자세가 되어 있을 때는 기꺼이 나서서 일이 더 쉬워지도록 거들었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딸들이 스스로 교훈을 배우도록 가만히 놔두었다. 그래 알았다 에이미. 이미 마음을 정했다면 돈, 시간, 기운을 너무 많이 들이지 말고 어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보렴. 고마워요 엄마. 엄마는 늘 친절하세요. 그러면서 에이미는 언니들 앞에 자신의 계획을 펼쳐 보이러 나갔다. 조는 에이미의 계획을 듣고는 인상을 쓰며 자기는 관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도대체 왜 널 조금도 신경 쓰지 않는 애들 때문에 네 돈을 쓰고 네 가족들을 걱정시키고 집안을 온통 들었다 놨다 해야 해? 난 너처럼 자존심 강하고 지각 있는 애가 프랑스제 장화를 신고 고급 마차를 타고 다닌다는 이유로 그저 그런 여자한테 굽신거릴 줄은 꿈에도 몰랐어. 조가 말했다. 소설의 비극적 클라이맥스를 쓰다 말고 불려온 터라 사교 모임 소식에 기분이 썩 좋진 않았다. 내가 언제 굽신거렸다 그래? 난 언니처럼 잘난 체 하면서 사람을 가르치려 드는 거 정말 싫거든. 에이미가 씩씩대며 되쏘았다. 그런 문제들이 생기면 둘은 여전히 신경을 곤두세웠다. 그 애들은 날 배려하고 나도 그 애들을 배려해. 언니가 그 어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늘어놓는다 해도 그 애들이 얼마나 친절하고 분별력 있고 재능이 많은데 언니는 사람들이 언니를 좋아하든 말든 신경 쓰지 않지. 상류층에 들어가는 것도 예의 범절과 취향을 기르는 것도. 하지만 난 신경 쓴다고. 오는 기회는 하나도 놓치지 않고 최대한 활용할 거야. 팔꿈치를 내밀고 하늘 높이 콧대나 세우면서 세상을 헤쳐나가는 걸 독립심이라고 생각한다면 얼마든지 그렇게 해. 난 상관없으니 그건 내 길이 아니니까. 에이미는 상식에서 벗어나는 일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혀에 발동이 걸리고 마음을 편안하게 비우고 나면 언제든 싸움에서 이겼지만 조는 자유를 사랑하고 인습을 극도로 싫어하는 탓에 이런 말싸움에서 번번이 질 수밖에 없었다. 조의 독립심 개념에 대한 에이미의 정의가 하도 뜻밖이라 둘 다 웃음을 터뜨렸고 그 덕분에 대화 분위기가 훨씬 화기애애해졌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눈치껏 행동하고 처세에 능하게 잘 자란 에이미는 곧 캐럴 숙모와 유럽으로 떠나게 됩니다. 숙모의 눈에는 직설적이고 어떻게 보면 제멋대로인 것처럼도 보이는 조보다 사교적이고 예의 바른 에이미가 여행 파트너로 더 좋아 보였나 봅니다. 에이미는 그곳에서 예술가를 꿈꾸며 그림 공부를 하고 파리, 니스 등 유럽 각지를 다니며 사교계도 나갑니다.
세련되게 성장한 에이미는 부유한 남자와 결혼해 안정을 찾으려는 현실적인 생각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존은 자유로운 영혼을 가졌고요. 에이미는 현실적인 처세술을 가졌습니다. 이제 앞으로 멋진 성인이 된 로리의 짝은 누가 될까요? 영혼의 단짝 조일까요? 다음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